자료가 다 사라졌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의 한 건축가 사무실. 여기 중요한 회의를 앞둔 독일 출신의 건축가가 당황한 표정으로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한국인 동료들은 그녀를 도와 뭔가를 다급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 뒤로 일본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묘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밀러예요. 베를린 출신 건축가이자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치 마니아랍니다. 이게 다 한국 생활 3년 차의 후유증이에요. 그렇지만 전 이 후유증이 정말 좋답니다.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건축에 관심이 많았어요. 레고 블록으로 집을 만들던 5살 때부터 이미 제 꿈은 세계적인 건축가였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셨는데 제가 그 뒤를 이어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하지만 제가 건축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뒤 부모님과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저녁 식탁에서는 자주 제 미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죠. 어머니는 중재자 역할을 하셨지만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관련 대회에서 상을 받아오며 제 열정과 재능을 증명하려 노력했어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부모님도 점차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죠.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베를린의 유명 건축사무소에 취직했을 때 부모님의 눈에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어요. 열정 넘치는 20대 초반의 저는 밤낮없이 일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어요. 특히 제가 설계한 건물이 처음으로 실제로 지어졌을 때 아버지가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풍경, 같은 건물들, 창의성이 메말라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게 됐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한강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불빛들. 그 조화로움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건축 문화 역사.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특히 한국의 현대 건축이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하는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한국어 학원부터 다니기 시작했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대형 건설회사에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빌딩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국제적인 감각을 원한다며 저를 스카우트한 거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흥분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정말 큰 도전이니까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밤새 한국 유튜브 영상을 보며 이 기회를 잡아야 할지 망설였죠.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크게 놀라셨죠. 아버지는 제가 어렵게 잡은 베를린에서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셨고 어머니는 먼 나라에 혼자 가는 것을 불안해하셨어요. 하지만 제 열정과 결심을 보시고는 결국 응원해 주셨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 건축의 조화.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진진했죠. 회사 첫날은 정말 긴장됐어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동료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특히 김민중 과장님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죠.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회사 업무 방식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빠른 업무 속도에 놀랐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죠. 오히려 이 효율성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꼼꼼함과 한국의 신속함을 결합하니 일의 능률이 크게 올랐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은 역시 음식이었어요. 첫 회식 때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특히 김치는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맵고 신맛이 강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맛에 빠져들게 됐죠. 이제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회식 문화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술을 잘 못하는 제게 소주는 큰 도전이었죠. 처음 소주를 마셨을 때는 정말 이게 술이야, 소독약이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친해지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과 생활에 점차 적응해가면서 저는 한국의 건축에 더욱 매료되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부터 아름다운 한옥까지 서울의 다양한 건축물을 관찰하는 것이 제 취미가 되었죠.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다니며 건축물을 사진에 담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설계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에서도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정확성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결합한 업무 스타일이 좋은 평가를 받았죠. 몇몇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제 아이디어가 실제 건물로 구현되는 것을 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적응한 독일 아가씨가 되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퇴근 후엔 치맥을 즐기는 완벽한 한국인이 된 거죠.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제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두 분 다 놀라시더라고요. 한나,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하지만 제 한국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특히 최근에 시작된 새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큰 도전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한국 생활 3년차 제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될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서울 도심의 초고층 복합문화 공간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우리 회사와 일본의 유명 건설회사가 합작으로 진행하는 국제적인 사업이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부책임자로 발탁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한국 동료들은 제 발탁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김민중 과장님은 한나 씨가 적임자예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첫 회의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일본 측 책임자인 다나카 씨가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제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일본식 설계만을 고집했죠. 회의 중 제가 한국의 전통적 건축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제안했을 때 다나카 씨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한나 씨, 우리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려는 겁니다. 구식 한옥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다나카 씨, 전통과 현대의 조화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나카 씨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죠. 당신 같은 외국인이 무슨 한국 전통을 이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건축학을 제대로 공부는 한 건가요?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한국 동료들의 얼굴에도 불편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게 된 한국에서 제 열정과 노력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그날 이후로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다나카 씨는 제가 제안한 모든 아이디어를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해버렸고 심지어 제가 참석해야 할 중요한 미팅에서 저를 제외시키기도 했어요. 한 번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다나카 씨가 일부러 일본어로만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통역을 요청했을 때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나 씨, 이 정도 일본어도 모른다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게 두려워졌죠. 오늘은 또 어떤 모욕을 당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한국 동료들은 제 편에서 저를 도와주었지만 다나카 씨는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죠.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겪었어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보던 다나카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다르잖아요. 당신의 변덕으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게 할 순 없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몇 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결과물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눈물이 났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을 시도했지만 다나카 씨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한강공원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내가 정말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걸까? 한국에서의 내 꿈이 여기서 끝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한국에 대한 사랑, 건축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걸었던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김 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김 부장님의 말씀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한나 씨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죠. 그 말씀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부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나카 씨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어요. 이제 그걸 모두에게 보여줄 때예요. 김 부장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해 보였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다나카 씨와 일본 팀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내 아이디어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프로젝트와 한국에서의 내 꿈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저의 다음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나니 오히려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한 거예요. 초고층 빌딩이 주변 생태계와 도시 경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나카 씨는 한숨을 쉬며 불평했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김 부장님도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셨고 우리 팀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저는 독일에서 배운 최신 친환경 건축 기술들을 적용해 설계를 수정했고 한국 팀원들은 서울의 지형과 기후에 맞는 방식으로 일을 최적화했죠. 특히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빗물 재사용 시스템 등을 대폭 강화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김민중 과장님이 전통 한옥의 처마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이런 협업을 통해 우리의 프로젝트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갔어요. 하지만 다나카 씨와 일본 팀은 여전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했고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무시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발표를 앞둔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 팀이 밤늦게까지 준비한 새 설계안 파일이 모두 삭제된 거였죠. 그날 밤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잠깐 쉬려고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컴퓨터 화면이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복구를 시도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였죠. 팀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어요. 김 부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대리님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컴퓨터 화면을 계속 새로 고침했죠. 모두가 절망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설계안을 만들었으니 다시 만들 수 있다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다시 꺼내보자고 제안했죠. 놀랍게도 우리 팀원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만 곧 김 부장님이 앞장서서 팀원들을 독려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 번 해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좋은 설계안을 만들어 봅시다. 김 부장님의 말씀에 팀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일어섰어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야근을 자처했죠.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어요. 우리는 즉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화이트보드를 가져와 회의실 한가운데 놓고 기억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죠. 처음에는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어요. 김민중 과장님은 예전에 제시한 전통 한옥의 처마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이디어에 새로운 도안을 제안했을 때 모두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 아이디어가 우리 프로젝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한옥의 처마가 여름에는 강한 햇살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살을 받아들이는 원리를 현대 건축물에 적용한 거예요. 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죠. 대리님은 빗물 재활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안했어요. 옥상 정원과 연계에 빗물을 모아 정화한 후 화장실 용수나 조경수로 사용하는 아이디어였죠. 이 아이디어는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연 씨는 건물 외벽에 수직 정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도시의 부족한 녹지 공간을 보완하고
공기정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였죠. 게다가 도시 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피곤해질 법도 했지만 오히려 팀원들의 에너지는 더 높아져 갔어요. 간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끈기 있는 정신 덕분에 우리는 전보다 더 훌륭한 설계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고 더욱 깊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완성된 설계안을 들고 발표장으로 향했어요. 밤새워 일한 탓에 피곤했지만 모두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이 순간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발표장에서 우리의 새로운 설계안은 심사위원들에게 큰 점수를 땄습니다. 한국의 전통 요소와 첨단 기술의 조화, 그리고 혁신적인 친환경 솔루션에 모두가 찬사를 보냈죠. 우리 팀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고 더 나아가 세계 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발표 며칠 후 다나카 씨가 갑자기 회의실에 들이닥쳐 흥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이 파일을 삭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 팀이 그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우기더라고요. 결국 회사 보안팀이 개입하게 됐어요. CCTV 확인 결과 다나카 씨가 몰래 사무실에 침입하여 우리의 파일을 삭제한 장면이 포착된 거예요. 한국의 뛰어난 CCTV 기술과 AI 분석 시스템 덕분에 범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었죠. 다나카 씨는 한국의 CCTV 화질이 저렇게 좋고 24시간 가동하는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어요. 결국 다나카 씨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우리 팀은 더욱 끈끈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우리의 팀워크와 열정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제 역할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낸 이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한국에 대한 제 사랑과 헌신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저는 한국 건축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어요. 더 이상 외국인 건축가가 아닌 한국 건축의 혁신가로 불리게 되었죠.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나 씨,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위기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두 번째 고향은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에 기자회견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제 저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다고요. 국적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한국인이 된 거예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희 팀은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김 부장님이 건배를 제의하셨죠. 우리가 이뤄낸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한나 씨가 있었죠. 한나 씨의 한국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건배를 외쳤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제 역할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와 같은 하늘인데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크게 변해 있었죠. 이제 이곳은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어요. 제 열정과 노력 그리고 사랑이 담긴 제2의 고향이 된 거예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러 간 카페에서 우연히 TV 뉴스를 보게 됐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자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김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높이 평가해서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당신을 추천했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니 감사의 마음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 점심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진정한 한국인이 된 걸까? 그러다 김치 국물을 옷에 흘리고 말았죠. 옆자리에 한국 동료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나 이제 완전 한국인 다 됐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김치 국물 흘리는 것조차 제가 얼마나 한국에 적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출근해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현대적인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구상하면서 이 나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른답니다. 한국에서 한국을 위해 그리고 한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제 삶을 찾은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진정한 대한 외국인이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정부에 돈을 요구한다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일본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기가 찬 외국인 지질학자가 있습니다. 지진 연구를 위해 온 평범한 과학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라 존슨이에요. 34살의 미국인 지질학자로 지금은 일본 도쿄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도쿄에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저는 단순히 난카이 해구의 지진 활동을 연구하러 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휘말리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죠. 작년 봄 도쿄 근교의 한 온천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온 지질학자 박민준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과 나눈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사라 씨, 혹시 독도 주변 해저 지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박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온천에 몸을 담그고 나눈 대화는 밤새도록 이어졌죠. 독도 주변의 특이한 지질 구조 그리고 그것이 난카이 해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박 교수님의 가설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와, 정말 놀라워요. 이런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제 입에서 연신 감탄사가 터져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과 일본의 지질학적 연관성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발견한 것들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진 방파제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제 연구가 이런 식으로 악용될 줄 알았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로 향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죠.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동료 히로시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사라 씨, 이것 좀 보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컴퓨터 화면에는 일본 근해의 해저 지형도가 띄어져 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난카이 해구 주변의 지형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눈치채기 힘들 정도의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 같은 전문가의 눈에는 아주 분명히 보였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대규모 지진의 전조였죠. 히로시와 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일본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이런 대지진이 발생하면 최소 23만 명이 사망하고
209만 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33만 명에 이를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이 2천조 엔을 넘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지진이 쓰나미를 동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 최대 34m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10층 건물보다 더 높은 파도라니 상상이 되세요? 저는 그 순간 동일본 대지진 때의 끔찍한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의 위험을 과소평가했었죠. 우리의 연구 결과를 정부에 보고했지만 그들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지자체의 60%가 대지진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피난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게다가 병원들의 내진 설계도 부족해서 환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진 방파제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국의 지진의 영향을 막아준다는 이유로 말이죠.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박민준 교수님께 연락을 취했어요. 그분도 이 소식을 듣고 놀라셨더라고요. 우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서로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난카이 해구의 움직임이 한반도 주변의 지질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 발견은 정말 중요했어요. 이는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지질학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의미했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양국의 정부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협력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질까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순수하게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뭔가 행동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행동은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난관의 연속이었답니다. 컨퍼런스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8월 8일 오후 4시 43분경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6.9로 추정됐다가 나중에 상향 조정됐죠. 이 지진으로 일본 전역이 혼란에 빠졌어요. 도쿄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는데 연구실의 책장에서 책들이 떨어지고 컴퓨터 모니터가 흔들리는 걸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희 연구팀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히로시, 아키라, 유키 등 동료들과 함께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죠. 커피를 마시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동안 우리는 이 지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난카이 해구의 움직임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9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2호기에서 25톤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일본 정부는 해결료 냉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하수 오염 위험이 커졌거든요. 이 사고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즉시 후쿠시마 현지의 동료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사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정부 발표만 믿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준비 중인 컨퍼런스에서 이 문제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마치 재앙이 겹치기라도 하듯 연이은 태풍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5 태풍 마리아가 일본을 강타했고 그 뒤를 이어 제6호 손띤, 제7호 안필까지 연달아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었죠. 태풍 마리아가 도쿄를 강타했을 때 저는 연구실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지켜봤어요. 빗줄기가 마치 채찍처럼 내리치고 나무들이 강풍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였죠. 도쿄 타워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과연 이 컨퍼런스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제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컨퍼런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연구 결과가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한다며 컨퍼런스 개최를 반대했죠. 심지어 일부 관리들은 저를 외국인 문제아로 낙인 찍으려 했어요. 한 번은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관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존슨 박사, 당신은 우리나라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이런 민감한 문제는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관습이요? 수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관습을 핑계로 진실을 감추려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팀은 포기하지 않고 컨퍼런스 준비를 계속했어요. 한국의 박민준 교수님과 매일 밤 화상회의를 하며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전 세계의 저명한 지질학자들에게 참가를 요청했죠. 그런데 컨퍼런스 개최 일주일 전 또 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규모 6.0의 지진이 노토반도 인근 시카 원전과 불과 4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의 예측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 사건 이후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저희 연구팀의 예측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보도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컨퍼런스 전날 밤 저는 도쿄만을 내려다보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멀리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컨퍼런스 당일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어젯밤의 결의와 희망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일본 측 대표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의 지진 방파제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지진 피해를 줄여주고 있으니 말이죠.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지질학적으로 한반도를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대표단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지진은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이에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진을 막아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측의 주장에 동의하며 말을 보탰어요.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같은 판구조 위에 위치해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안정된 지각판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죠. 이는 지리적 위치와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지진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죠.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 같네요. 한국이 매년 엄청난 양의 황사와 미세먼지를 흡수하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장된 풍자일 뿐이에요. 국가 간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환경적 상호작용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회의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었어요. 일본 측은 전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로 나왔죠. 그들은 심지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어요. 여러분,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 침략,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리적 위치나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국제법상 보상금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한국 대표단도 이에 동의하며 말을 이었죠. 만약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면 우리는 중국의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 보상금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미국은 멕시코의 토네이도 발생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해야 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확대하려 했죠.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것입니다.
한국의 지진 방파제 역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과학자로서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죠. 회의는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어요. 일본 측이 계속 한국을 비난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죠. 이대로 끝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일본 정부의 여러 부처를 찾아다니며 이 주장의 비과학성을 설명하려 노력했죠. 일본 과학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했답니다. 한 유명 일본 신문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진은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진을 막아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이는 마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날씨를 조절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설명했죠. 만약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국제관계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모든 나라가 자연현상을 이유로 서로에게 보상을 요구하게 될 테니까요. 이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오히려 일부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에서는 저를 외국인 문제아로 낙인 찍기 시작했죠. 일본의 정당한 요구를 방해하는 외국인 과학자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 지진 방파제 논리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겠다고 공언했고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죠.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과학적 사실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일본 내에서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죠. 대신 국제학술대회와 세미나를 통해 이 문제의 비과학성을 알리기로 했어요. 전 세계의 지질학자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문도 준비했죠. 동시에 한국의 연구진들과도 긴밀히 협력했어요. 우리는 함께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작했죠. 이를 통해 지진 방파제 주장의 허구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의 일부 지질학자들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들은 정부의 압력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답니다.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일부 정치인들이 지진 방파제 주장의 재검토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최고의 지질학자 중 한 명인 타나카 교수가 공개적으로 정부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어요. 우리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좇아서는 안 됩니다. 지진 방파제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나카 교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죠. 하지만 동시에 극우 세력의 반발도 거세졌어요. 그들은 타나카 교수를 국가의 적이라고 비난했고 저를 포함한 외국인 과학자들을 향한 공격도 더욱 심해졌죠. 일부 극우 매체에서는 저를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외국인 스파이라고까지 몰아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이대로 일본을 떠나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떠올렸죠. 과학의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 길을 걸어온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했어요.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지질학적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두 지역의 지질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이 발견은 양국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규모 지진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협력한다면 지진으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제안은 양국 정부로부터 즉각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오랜 갈등으로 인한 불신이 여전히 깊었거든요.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지진 방파제 주장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렸죠.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국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의 제안에 대한 지지 의견이 늘어났고 일부 정치인들도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SNS를 통해 우리의 연구 결과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젊은이들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했죠. 때로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떠올렸답니다. 과학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류에 기여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과학자가 된 이유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힘을 내곤 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진 방파제 논란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 주장이 더욱 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일본의 한 극우 정치인이 또다시 지진 방파제 주장을 들고 나왔어요. 그는 국회 연설에서 일본은 한국의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이 발언은 일본 사회에 또 한 번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발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기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심지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지진 방파제 보상금 요구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설명했던 과학적 사실들이 무시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웠죠. 때로는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협력만이 양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더 나아가 한국지질학계에서는 일본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지진 예측과 대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토록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은 여전히 이성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제 일본인 동료 야마다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도 여전히 협력하려고 하다니.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게 큰 영감을 주었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과 협력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기 힘든 벽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과학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일본에서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이 되어갔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연구를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을 방문하는 거였죠. 그동안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아왔던 한국의 지질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과학자들을 만나 그들의 연구 방식과 정신을 배우고 싶었고요.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일본인 동료 스즈키 씨가 커피를 들고 와 농담처럼 말을 건넸죠. 사라 씨, 한국에 가면 꼭 독도도 가봐야 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지진 방파제의 핵심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스즈키 씨의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농담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고 또 배웠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 이 지진 방파제 이론을 들었을 때의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그 후의 긴 논쟁과 설득의 과정들. 그 모든 것을 지나 이제는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죠. 그 순간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더욱 커졌답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분명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한 과학자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고 있죠. 과학을 존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력의 자세를 잃지 않는 한국의 모습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삶이 너무 기대돼요.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 넘치고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될 생각에 가슴이 뛰고 있어요. 이 여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경험이 저를 더 나은 과학자이자 인간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지질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과학 문화를 비교하며 저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한국의 진취적이고 협력적인 연구 문화는 제게 큰 영감을 줄 것 같고 이는 제 연구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서 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야 드는 생각인데 저는 왜 그동안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과학기술의 발전,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진작에 경험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요. 새로운 연구 환경, 만나게 될 동료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것 같아요. 이 도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아직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더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과학자의 마음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다음에 소식을 전할 때면 아마도 한국의 지질학 연구소에서 보낸 첫날의 흥분된 마음과 예상치 못했던 발견들로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담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글이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 강의실 한 학생의 항의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엠마 브라운이에요. 제가 한글과 사랑에 빠진 건 순전히 우연이었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운명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모든 건 작년 여름방학 때 일어났어요. 당시 저는 그저 평범한 영문학도였죠. 셰익스피어를 읽으며 영국식 홍차를 즐기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세종대왕 문자로 세상을 바꾼 왕이라는 책이었죠. 세상에, 이게 정말이야? 책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새로운 문자가 탄생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글에 완전히 빠져버렸답니다. K-팝을 들으며 한글을 익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문화를 배웠죠. 심지어 김치 만들기에 도전했다가 기숙사 냉장고를 점령해버린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주변의 반응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엠마, 넌 왜 하필 한국어야? 중국어나 아랍어가 훨씬 실용적이지 않아? 친구들이 물었죠. 그래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특별함을 증명할 기회가 곧 찾아왔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언어학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존슨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평소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던 분이 그날따라 비장한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왕리의 모습도 눈에 띄었죠. 그는 늘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앞으로 쏠렸죠. 2050년이 되면 지구상의 언어 90%가 사라질 겁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어가 세계 5대 언어로 부상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놀란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저는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것처럼 기뻤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왕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손을 들었죠. 평소에도 자주 그랬지만 이번엔 특히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어야말로 미래의 언어 아닌가요? 5천년의 역사와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어가 어떻게 한국어보다 뒤처질 수 있죠? 왕리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 차 보였어요. 그는 평소에도 중국의 위대함을 자주 언급하곤 했는데 이번엔 정말 흥분한 것 같았죠. 존슨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왕리군,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언어의 미래는 단순히 사용자 수나 역사의 길이로 결정되지 않아요. 효율성, 학습 용이성,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한류의 영향력을 떠올리니 교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왕리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교수님, 중국어의 위대함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우리는 실크로드를 통해 전 세계와 교류했고 종이와 화약을 발명했어요. 그런 문화적 유산을 가진 언어가 어떻게 뒤처질 수 있나요? 왕리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중국의 역사와 문화의 위대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논점이에요. 역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언어의 역할은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아주 적합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쉽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높죠. 그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동안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들어왔지만 이런 측면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문화적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어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왕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눈빛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죠.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왕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엠마, 넌 정말 한국어가 중국어를 이길 거라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 도전장이 느껴졌어요. 물론이지. 전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야. 게다가 한류의 힘을 봐. 전 세계 사람들이 K-팝을 들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 왕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래, 한국은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지. 하지만 그게 다야. 중국어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어. 공자와 노자의 언어라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그의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역사만이 전부는 아니야, 왕리. 현재와 미래도 중요해. 한글은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야. 세종대왕님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만드셨다고. 왕리는 그 말을 듣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했죠. 좋아, 그럼 내기를 하자. 다음 주까지 2050년 세계 언어 지도 리포트를 쓰는 거야.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교수님께 판단받자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좋아, 받아들이지. 그렇게 우리의 언어 대결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책은 한글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을 펼치자마자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정보 입력 속도가 최대 7배 빠르다라는 구절이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빠르게 입력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이런 과학성 때문에 한글은 외국인들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왕리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죠. 다음 날 캠퍼스에서 왕리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엠마, 어때? 포기할 준비는 됐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졌어. 넌 어떤 주장을 할 건데? 왕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난 중국어의 역사적 중요성과 현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쓸 거야. 중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그래, 그건 중요한 포인트야. 하지만 난 미래에 초점을 맞출 거야. 디지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쓸 거거든. 왕리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아마도 그는 이런 접근 방식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대결은 계속되었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모았어요. 저는 한류의 영향력, 한글의 과학성, 디지털 시대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작성했죠. 드디어 리포트 제출 날이 왔어요. 존슨 교수님은 우리의 리포트를 꼼꼼히 읽어보셨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셨죠.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침내 결과 발표 날이 왔고 교수님은 우리를 따로 불러 의견을 들려주셨어요.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리포트를 써주셨어요. 왕리군의 중국어의 역사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분석은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 양의 미래 지향적 접근과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적합성에 대한 논리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요? 중국어와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전체 학생들과 함께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흥분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전체 학생들 앞에서 제 의견을 발표한다니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죠. 왕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제게 말했죠. 엠마, 다음 토론에서는 내가 확실히 이길 거야. 중국어의 위대함을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넌 그저 앉아서 배우기나 해.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불끈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이런 그의 태도가 제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죠.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이 생겼죠. 토론 준비를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한글의 미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도서관 서가 사이에서 발견한 놀라운 책 한 권이 이 토론을 준비하는 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문자의 탄생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어요. 특히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부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문자 체계를 고안해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15세기에 이런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알파벳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어요. 페니키아 문자에서 시작해 그리스, 로마를 거쳐 현대의 알파벳으로 발전해온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알파벳은 주로 상업적 필요에 의해 발전했다는 거예요. 반면 한글은 백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크게 대비되었죠. 와, 이거야말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잖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가 사서 선생님께 혼났어요. 하지만 너무 신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왕리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엠마, 준비는 잘 돼가? 난 벌써 다 끝냈어. 중국 문자의 5000년 역사를 보면 내 주장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문자의 본질적 가치야, 왕리. 오늘 내 발표를 기대해도 좋아.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존슨 교수님께서 토론의 시작을 알리셨죠. 자, 오늘은 세계 언어의 미래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왕리군부터 발표를 시작해주세요. 왕리는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발표는 중국어의 오랜 역사와 현재의 경제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중국어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언어입니다. 공자, 노자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담고 있죠. 또한 현재 14억의 사용자를 가진 세계 최대의 언어 시장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국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왕리의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그 역사의 길이나 사용자의 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언어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우며 현대 사회에 적합한지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한 명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문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를 설명했죠.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인간의 발음 기관을 정확히 분석하여 만들어진 과학적 문자 체계죠. 이런 특성 때문에 한글은 어떤 언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점을 언급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입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의 입력 속도가 최대 7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토론이 시작되었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벌어졌어요. 토론이 끝나갈 무렵 존슨 교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오늘 정말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두 언어 모두 각자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죠. 하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영향력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왕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왕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엠마, 내 발표는 그저 감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실제 세계에서는 중국어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해.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왕리, 우리 둘 다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왕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엠마.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이길 테니까. 그의 말에 저도 결의를 다졌어요.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토론 이후 캠퍼스 전체가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토론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던 중 세계적인 언어학자 마이클 홀브룩 교수님의 특강 소식이 들려왔어요. 특강 당일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홀브룩 교수님은 21세기가 언어의 대변혁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어가 향후 50년 내에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어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50년 내에 한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강당이 술렁였고 왕리는 즉각 반발했어요. 그는 중국의 경제력과 인구를 근거로 중국어야말로 미래의 언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홀브룩 교수님은 언어의 미래가 단순히 경제력이나 인구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셨어요. 특강 이후 왕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제가 홀브룩 교수님께 뭔가 했을 거라고 의심했고 중국어의 우수성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다음 날부터 캠퍼스는 그야말로 언어 전쟁터가 되었어요. 왕리는 중국어 우수성 입증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희도 한글 미래 연구회를 만들어 맞섰죠. 2달 동안 캠퍼스는 중국어파와 한국어파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과열되자 존슨 교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교수님은 언어의 본질적 목적을 상기시키시며 미래 언어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하셨죠. 여러분, 이 논쟁이 너무 과열되고 있어요. 언어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어떤 언어가 더 효율적일지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제안에 동의했지만 왕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심포지엄에서 반드시 중국어의 우위를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죠. 심포지엄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지는 동안 캠퍼스 밖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기숙사 라운지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엔 조용하던 그곳이 K-팝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한국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BTS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런 광경은 비단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죠. CNN에서는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2002년 5,211명이던 수강생이 2016년에는 14,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글로벌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의 통계였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한국어가 앱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로 나타났대요. 심지어 한국어 과목을 새로 개설하자마자 20만 명이나 되는 수강생이 몰렸다고 해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주장해온 한글의 미래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왕리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이런 현상을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며 일축했죠. K-팝이나 드라마는 그저 표면적인 인기일 뿐이야.
진정한 언어의 가치는 그 깊이에 있는 거라고. 그의 말에 저는 반박했어요. 문화야말로 언어를 배우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히는 거야. 우리의 논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자신감 있었죠. 현실이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존슨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론적인 논쟁도 좋지만 실제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에 현지 조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차이나타운과 코리아타운을 방문해서 각 언어의 사용 실태를 관찰해보는 거예요. 이 제안에 모두가 흥미를 보였어요. 왕리조차도 이 아이디어에 동의했죠. 주말이 되자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어 현장 조사에 나섰어요. 저는 코리아타운 팀에 합류했고 왕리는 당연히 차이나타운 팀을 이끌었죠. 코리아타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한글 간판이 눈에 띄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한 카페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와, 여기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한글의 미래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죠. 과연 차이나타운에서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을까? 그날 밤 양쪽 팀이 모여 조사 결과를 공유했어요. 차이나타운 팀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중국어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번 현장 조사로 우리 모두가 언어의 실제 사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왕리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죠. 왕리의 굳은 표정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우리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컸죠. 현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류의 힘을 직접 목격하며 한글의 미래에 대해 더욱 큰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동시에 왕리와의 대립이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캠퍼스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코리아타운에서 본 활기찬 모습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열정, 그리고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 이 모든 것이 한글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이나타운의 모습도 떠올랐죠. 오랜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거리, 중국어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중국어의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가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의 심포지엄 준비에 더욱 열심히 임해야겠다고요. 한글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며 저는 다짐했어요.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사용자 수나 역사의 길이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효율성이 미래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심포지엄이 다가올수록 캠퍼스는 더욱 열기를 띠었어요.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할 더 강력한 증거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각국의 한국어 학습 동기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이 논문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죠. 태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했어요.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인도의 사례였어요.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가 제2외국어로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유럽의 경우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낯설어 당혹스러워하지만 오히려 그 독특함 때문에 더 흥미를 느낀다고 해요.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문법이나 문화가 새로운 도전이 된다는 거죠. 이 자료를 들고 연구의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다들 제 말을 듣고 흥분했죠.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야. 친구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곧바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와 경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왕리의 귀에 들어갔는지 그가 저희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그래봤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중국어의 5,000년 역사와 14억 인구를 이길 순 없을 거야. 왕리의 말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왕리,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역사의 길이나 사용자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 언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해. 왕리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에서 작은 동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경쟁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언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심포지엄에서 한글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언어의 다양성이 가진 가치도 함께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책상에 앉았죠. 심포지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존슨 교수님께서 특별 강의를 하신다는 공지가 났어요. 주제는 문자 체계의 과학적 분석이었죠. 저는 이 강의가 제 주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첫 줄에 자리 잡았어요. 교수님은 다양한 문자 체계를 비교하시며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한글은 세계 문자 체계 중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미처 몰랐던 한글의 깊이를 새삼 깨달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글의 제작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 글자의 제작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죠. 이는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왕리가 다가왔어요. 과학적이라고?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중국어 한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야.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글자라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맞아, 왕리.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건 미래의 언어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떤 문자가 더 효율적일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왕리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돌아갔어요. 그의 표정에서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의 장점에 주목했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속도가 다른 문자 체계보다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또한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한글이 가진 장점을 찾아냈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기계 학습에 매우 적합하다는 내용이었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미래 지향적 문자 체계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걱정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주장이 다른 언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면서도 다른 언어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저는 심포지엄 발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미래 가치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언어의 다양성이 가진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심포지엄 전날 밤 저는 캠퍼스 카페에서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죠. 난 정말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 언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호주에서 온 교환학생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걸요. 이 생각을 안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문화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관을 얻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한류의 인기, 한국어 학습 열풍,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밤새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제 주장을 다듬어 나갔어요.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심포지엄장으로 향하는 길에 왕리와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강경해 보였죠. 엠마, 오늘 내가 중국어의 우수성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겠어.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언어를 이길 순 없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왕리,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왕리는 고개를 저으며 앞서 걸어갔어요. 발표가 시작되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열정적으로 전달했죠.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제게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왕리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심포지엄이 끝나고 존슨 교수님께서 총평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언어의 다양성과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가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언어가 더 우수한가가 아니라 각 언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이 여정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왕리는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죠.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캠퍼스를 나서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어요. 언어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여전히 믿었답니다. 학기의 마지막 수업, 존슨 교수님께서는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한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K-팝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김치 맛의 미묘한 차이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제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죠. 제가 지원했던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인턴십 합격 통지를 보내온 거예요. 세상에, 이게 정말인가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가 주변 학생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설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상상하며 잠들었어요.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한국어로 대화하는 제 모습, 회사에서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 곧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여기 왔구나.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저는 운전기사 아저씨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서툴지만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 아저씨의 미소에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죠. 인턴 생활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 빠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팀워크의 중요성.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울 점이 많았죠.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가면서 제 역할을 찾아갔어요. 6개월의 인턴 기간이 끝날 무렵 저는 정직원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대학과 기업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어요. 제 경험담과 함께 한글의 과학성, 한국 문화의 매력, 그리고 미래 국제사회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예전의 제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나가겠다고요.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열쇠였어요. 이제 와 생각해보면 한글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처음엔 그저 예쁜 글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전에는 몰랐던 문화도 알게 됐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글과 함께라면 어떤 새로운 경험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한글의 매력에 빠진 엠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의 한글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